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이번 강현지입니다. 저도 앞에 민혁이가 발표했던 양력학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할 건데요. 저는 아까 말했던 작동제라는 것과 길항제가 이 농도에 따라 약물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개수화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약물을 두 가지 이상 조합하였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히 용어를 정리해 보았는데 앞에서 다 설명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작동제는 내인성 리간드와 유사한 생물학적 반응을 나타내는 영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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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고니스트는 그렇고 안타고니스트는 아고니스트와 반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아고니스트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프로 그래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효력과 효능이라는 개념이 앞에 잠시 나오는데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면 우선 효력이 포텐시라고 하는데 포텐시는 주어진 크기의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약물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선 세로축은 약물의 효과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고 가로축은 이 아고니스트의 농도를 로그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한 칸이 10배 차이로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EC50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EC50은 이 약물 효과를 100%로 봤을 때 50%의 효과를 내는 약물의 농도를 EC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X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빨간색이고 약물 Y는 보라색 그래프인데 이 EC50의 농도가 한 칸 차이가 나니까 이 똑같은 50%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 X는 이 정도의 용량을 써도 되지만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이 약물 Y는 더 많은 농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약물 X가 약물 Y보다 더 효과적인 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KC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약물이 수용체와 작용했을 때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능력. 그러니까 방금 포텐시는 약물의 용량을 나타낸 것이고 EPKC는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PKC. 네, 그래서 약물 X는 그래프가 이 100%까지 점근선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약물 Y는 50%까지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약물 X가 약물 Y보다 효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타고니스트에 대해 그래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안타고니스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경쟁적 안타고니스트가 있고 엔테고니스트. 네. 그리고 비경쟁적 또는 알로스테릭이라고 부르는 안테고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이라는 말은 이 수용체의 같은 부위에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와 아고니스트가 같은 부위에 결합할 때 경쟁적이라고 하고 다른 부위에 결합할 때는 비경쟁적 알로스테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적 기량작용에 대해 보게 되면 우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안테고니스트가 없을 때 아고니스트의 작용이고요. 이 I가 안테고니스트로 보면 되는데 이 안테고니스트의 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이 아고니스트의 그래프가 점차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I는 인히비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응 곡성이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EC50 L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는데요. EC50도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프 자체는 변화 없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고니스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같은 반응을 만들기 위해 더 높은 농도의 아고니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앞에서 아고니스트가 풀 아고니스트가 있고 파셜 아고니스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파셜 아고니스트가
그 수용체 자극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적당히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수용체 자극을 억제하여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예시로 금연 치료에 사용되는 바레니클린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의 그러니까 파셜 아고니스트로 작동을 하게 되어서 그 담배를 폈을 때 니코틴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것보다 덜 활성화되지만 니코틴의 그 중독에 의한 갈망을 막아주는 적당한 그런 금연 약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아고니스트와 안테고니스트가 같은 자리에 결합하기는 하는데 비경쟁적 기량작용을 보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슈도 이리버시블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같은 곳에 결합을 하는데 떨어질 때 아주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 작용을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점차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경쟁적 기량작용이라 하고요. 네, 여기 이렇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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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다른 자리 부위에 결합할 때 알로스테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알로스테릭은 사실 기량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강화되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량작용을 일으킬 때는 이 알로스테릭 리간드, 그러니까 이 I가 여기 결합하였을 때 이 원래 수용체의 원래 수용체와 아고니스트의 친화성을 떨어뜨려서 점차 이 작동제의 그래프가 감소하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얘네가 P라고 표현된 이 알로스테릭 리간드가 결합했을 때 아고니스트의 작동을 더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왼쪽 위로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약물을 알로스테릭 아고니스트 또는 보조 아고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앞서 발표하였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F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L이 우선 리간드라고 보시면 되고 R이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F는 이 리간드가 수용체를 점유하는 부분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KD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평형 해리 상수이고 KA는 친화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이용하면 그 아고니스트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안테고니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아고니스트의 부분 점유율을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안테고니스트가 추가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안테고니스트가 추가가 되면 이 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리간드가 존재할 때지만 안테고니스트가 존재할 때 이러한 상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I가 안테고니스트의, 그러니까 경쟁적 기량제의 친화도 상수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이 기량제가 그러니까 안테고니스트가 존재할 때 부분 점유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앞서 사용한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L-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서 보았던 그래프에 이 안테고니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L, 안테고니스트가 존재할 때는 L-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L 프라임. 네. 네. 프라임. 네. 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KI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KD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안테고니스트가 존재할 때 부분 점유율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 RL의 농도를 여기서 가져오면 KD분의 L 농도, R 농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KD분의 L 농도, R 농도, 그리고 RI는 여기서 가져와서 KI분의 R 농도, I 농도 플러스 R 농도, 이렇게 하게 돼서 위아래에 KD를 곱하게 되면 R 농도, L 농도, R 농도, L 농도 더하기 R 농도, I 농도 더하기 KD, KI분의 KD 하고 KD R 농도,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R을 이렇게 날리고, 네, KD를 위아래 곱했습니다. 이거요? 아니요, 여기 이렇게 KD를, 네네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앞서서 제가 이 L은 기량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농도니까 기량제가 존재할 때의 농도로 바꾸면 L 프라임이라고 사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L 프라임으로 표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L 프라임 농도 더하기 KD의 1 플러스 KI 분의 I 농도 하고 L 프라임의 농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유도한 식이 이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을 구하는 저희가 용도가 뭐가 되냐면,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안타고니스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동일한 부분 점유율, 그러니까 이 컨트롤과 I가 같다고 이렇게 같을 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안테고니스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식을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칠판에 쓰지 않겠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예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쁜 식을 구하는, 저희가 이 식을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알게 되면 저희가 이 농도를 알면 KI의 값을 빼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KD, 그러니까 평형 해리 상수 값을 모르고도 경쟁적 기량제의 친화도 상수의 값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KD를 모르고도 KI를 구할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 수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을 두 가지 저희가 배웠잖아요. 병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 약물이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냐. 이거는 김우미 교수님 자료를 제가 참고하였는데요. 우선 어디티브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A와 B를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두 효과를 합친 것과 그냥 같다, 그러니까 그냥 합친 거나 같이 쓴 거나 같다, 이걸 나타내는 거고, 이 둘의 각각 합친 것보다 둘이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내더라. 이때를 시너지스틱 이펙트,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지티브 시너지즘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둘이 같이 사용했는데 오히려 둘이 더한 것보다 이 병용 효과가 낮을 때는 안테고니스틱 이펙트라고 하고, 책의 표현에서는 네거티브 시너지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한 그래프로 예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생소한 단어인 아이소블로그램이라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소블로그램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우선 가로축은 약물 A의 농도를 나타내고, 그래프 Y는 세로축은 약물 B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볼 것은 이 직선입니다.
어디티브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농도를 100%를 안 보고 앞에 설명드렸던 EC50을 활용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그래프, 이 직선은 약물 A와 약물 B를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딱 50%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 조합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 효과를 나타낼 때 A만 사용하면 이 정도, B만 사용하면 이 정도. 그래서 각각 조합했을 때 이러한 직선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병용 효과가 더 좋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약물의 농도를 조금만 써도 똑같은 50%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보다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약물의 농도를 더 많이 써야만 똑같은 50%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네거티브 시너지즘, 위로 휘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이소블로그램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력학적 가변성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게 왜 설명하냐면 개인마다 약의 농도에 따라 반응이 당연히 다르고 개인에서도 그 같은 농도에 따라 늘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반응성을 질병과 나이 그리고 이전에 약물을 투여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력학적 가변성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약물의 효능과 독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집단의 양력학적 가변성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 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건데요. 여기서 가로축은 약물의 농도, 그리고 세로축은 사람의 수입니다. 총 100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5mm의 약물만 사용해도 되는 사람은 얼마 없죠. 그 다음에 10mm의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은 이 정도. 그 다음에 20mm까지 사용해야 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나타낸 거고, 이를 누적해서 누적 빈도 분포 이 곡선으로 나타내면 100에 수렴하게 되고 이렇게 시그모이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뭘 참고하면 되냐면 ED50과 LD5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가로축이 도즈, 그러니까 약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ED50은 그러니까 집단의 50%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의 용량을 ED50이라고 하고, 집단의 50%에서 치사작용, 그러니까 집단의 50%가 죽게 되는 그런 약물 용량을 LD50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리살도. 아, 네. 네네.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ED50분의 LD50 이거를 이용해서 치료 지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치료 지수가 뭐냐면 임상적으로 원하는 반응이나 유효한 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에 대해서 이 독성, 그러니까 죽이는 반응을 일으키는 용량의 비율, 그러니까 이게 유효 투여량이고요. LD50이 치사 투여량이니까 ED50분의 LD50. 네, 그래서 치료 지수는 이게 당연히 높을수록, 그러니까 LD50이 높다는 말은 많이 사용해야 이 모집단이 죽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LD50이 낮다는 말은 조금만 사용해도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 지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약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클수록. 또한 이런 저희가 김효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테라퓨틱 리스폰스, 그러니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어드버스 이펙트, 이것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곡선이라고 나타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범위를 테라퓨틱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테라퓨틱 윈도우 자체가 사실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환자마다 약물 효과에 대한 적절하게 임상 표지를 모니터링해서 이 치료창뿐만 아니고 다른 임상 표지들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병용요법을 사용할 때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호작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동학적 상호작용과 양력학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이 챕터에서 김우미 교수님과 열심히 배울 것이고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약물이 2차적인 약물, 그러니까 제2의 약물에 의해서 처음의 약물의 전달 과정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약동학적 상호작용이라 하고요. 양력학적 상호작용은 이 2차적인 약물에 의해 약물 타겟의 반응이 바뀌는 그런 상호작용입니다. 얘는 과정이 바뀌는 거, 얘는 반응이 바뀌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지? 이런 걸 생각해 보기 위해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간단한 예시로 와파린이라는 구강 혈액 응고 방지제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그런 약물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혈액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혈액 응고 효과를 혈액 응고 방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이것이 너무 과해지면 출혈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사용해도 얘가 금방 출혈을 일으키고, 그렇다고 조금만 적게 사용해도 이 효과가 없으니까 얘가 좀 까다로운 약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 비타민 K, NSAID, NSAID와 그리고 아스피린, 이 세 가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K는 저희가 그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세균총이 변화한다고 미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장내 세균총이 변화시키는 항생제가 박테리아의 비타민 K 합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와파린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둘 간의 양력학적 상호작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세이드는 이게 엔세이드와 와파린을 동시에 투여하게 되면 위장간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것도 결국 약물 타겟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양력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네? 제가 그건 차마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스피린은 그 혈액 응고를 시키는 애들이 우리 혈소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혈소판이 모이는 것을 억제해서 와파린을 투여했을 때 출혈 빈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상호작용을 보이는 약물입니다. 아스피린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서로.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분 작동제 말씀. should the universe work right? 네. 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 맞다. 슈도 여기서 지금 이게 non-competitive antagonism을 한다면 지금 네가 녹색에서 빨간색을 쭉 그려놨지? 네. 이 각각에서 변하지 않는 값이 뭐고? 이 초기 값인 것 같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근데 너는 효소가 안 배웠나? 생물학이나 엔자이몰로지 안 배웠나? 생물학 배웠지? 네. 생물학 배웠나? 네 배웠습니다. 이거 뭐 거기서 KN치 배웠나? 네 배운 것 같아요. 여기 KN치를 각각 한번 표시해봐라. KMG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포텐시 정의가 뭐니? 포텐시의 정의는 그 특정한 반응을 나타내기 위한 약물의 용량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제가 그 기종평 책도 참고하고 작년 박대신